산업 패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AI, 금융 패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단순하게 인플레이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과 같이 올라가는 방향을, 이게 7% 물가 성장이 나오면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이런 양극화는 막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 모든 개발을 멈춰야 됩니다. 미국이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미국이 멈출 수 없다는 거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또 아까 전에 90년대 그 말에 그렇게 흑자였다, 뭐 그런 말씀이랑 좀 오버랩 되는 게, 저 당시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 되게 호재였던 거는 냉전이 끝나면서 그 국방비 지출 확 줄이면서, 사실 그런 닷컴 버블 이런 거에 아직까지 터트리지 않고서도 클린턴 정부가 그때 흑자로 돌 수 있고 이런 컨텍스트가 있었는데, 그 효과 끝나면서 여기 터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중 경쟁이니까, 또 이게 신냉전이니까, 만약에 중국을 못 이겼는데 멈춰버리면 이게 완전 파탄이 나는 건데, 중국을 어떻게든 무릎 꿇릴 수 있다면 미국이, 그럼 그 이후에 그런 어떤 경쟁에 있는 지출들을 확 줄이면서 네. 법을 심하게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정부 재정도 좀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압도할 수는 있을지, 그거는 또 의문사항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80년대 미국은 매우 강했고 90년대 미국 강했고, 근데 어쨌든 국력은 점점 약화됐습니다. 네.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약화됐었고, 사실 일본은 그냥 힘으로 눌러버렸잖아요. 네. 말로 눌렀잖아요, 말로.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쨌든 강대강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90년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 세라는 것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금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적자가 민간의 흑자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더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정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고, 딥러닝까지 갈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당시에. 산업을 엄청나게 빠르게 올릴 수 있었는데 미국 스스로가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따라올 국가가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계속 개발돼 가지고 뭐 챗GPT로 치면 뭐 3.2, 3.0 나오고 4.0 나오고 5.0 나오고, 그게 당시에 매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지금 일강체제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필요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생태계를 지배하지 못하면 산업 패권이 뭔 다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혁신이 없는데 다른 나라는 혁신을 가지고 따라온다? 그러면 이 생태계 지배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낄 것 같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산업하는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보조를 해주고 밀어주면 이 산업 사이클은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그 버블은 그러면 언제 꺼지냐? 저는 사실 그거를 밸류에이션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거는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을 사이클을 끌고 가는 게 지금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의 사이클을 막을 것도 정부라고 보고 있고, 불강력적으로 터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불강력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40년에서 60년까지 녹색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파란색 선이 CPI 흐름입니다. 거의 1위였던 게 엄청나게 지금 거의 2.5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그 15년, 20년 사이클을 가지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마다 녹색 선들이 조정을 받잖아요. 이게 그래프로는 장기 시계로 보면 뭐 이 정도쯤이야 하겠지만, 당시에 이 상황을 겪어보면 잘 못 버팁니다. 그런데 제가 50년에서 60년 사이클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50년에서 60년도 인플레이션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생산성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주식시장의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그전 10년 사이클보다는 낮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미국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 사이클이에요. 근데 생산성이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빠지기 전에 팔고 뭐 내려갈 때 사고, 이걸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식 하나만 가지고. 근데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모를 거 위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6대4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6대4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워킹을 가장 잘했던 이유는 항상 주식시장의 큰 폭의 하락은 디플레이션 때문이었고, 경기 침체 때문이었고, 안전자산으로서 특히 장기 채권이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식이 빠지더라도 채권에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특히 또 80년대 볼커 이후로 거의 40년 동안 장기금리가 쫙 우하향하면서. 우하향했죠. 예. 그 채권 매니저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능력에 관계없이. 뭐 저도 채권 매니저였지만 사실 또 잘 하시니까. 네. 금리가 빠지는 시기고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오르는 시기면 사람의 실력보다는 사실 시장이 많이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내가 취업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노동소득에 매우 도움이 되는다고 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자산운용을 해보니까 그 SAA, 전략자산 배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수익률의 가장 핵심 키는
자산군. 자산을 어떻게 내가 배분을 해서 가지고 가냐. 내가 전체 자산에서 10%만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100%를 내든 200%를 내든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주식이 좋은 시기에는 주식의 자산 배분을 내가 60% 가져가냐 70% 가져가냐. 그러면 시장만 따라가도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SA 관점에서 저는 많이 그 자산시장을 보는데 앞으로 이 변동성을 나는 어떻게 견딜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채권보다는 어떻게 보면 희소자산, 원자재, 부동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트코인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재정을 어떻게 지배를 하려고 하고 돈을 계속 풀어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자산들이 각광받고 70년도에 그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했지만 금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에서 폭락했지만 금을 만약에 해지를 두고 있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그럼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지 전략을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의 6대4 포트폴리오 메커니즘은 워킹을 안 할 수 있고 채권이 터질 때 주식도 같이 터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식시장이 터진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저는 장기금리의 폭등이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금리의 폭등이 왜 일어날까? 돈을 많이 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이거거든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식도 같이 빠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자산 배분을 완전 실패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제가 안 보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면 저런 자산군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결국은 뭐 정부도 돈을 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 AQR 연구를 보면은 이게 성장이냐 물가냐 뭐가 화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화두가 될 때는 채권과 이제 주식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네네. 물가가 화두가 될 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뭐 주기적으로 어쨌든 인플레는 뭔가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런 해지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그렇게 논문이 있었. 네, 그게 저도 여기 읽어봐야겠어요. 있는데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딱 합리적으로 저는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도 네. 하고 그 상관관계가 깨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만약에 침체로 빠지면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날 거죠, 줄어들까요? 그렇겠죠. 부채 비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 네. 침체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에 스탠스를 보면 침체가 나올까 정도만 우려를 해도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수단을 지금 계속해서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이 지배되는 시대에서는 내가 생산성이 인플레이션을 지배 못하는 시대를 더 걱정을 해야 되지. 갑자기 이게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긴축을 갑자기 해가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는 저는 뭐 좀 더 낮은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시장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게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테더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신흥국 국가들 중심으로 그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물 시장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어준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같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 그래서 테더랑 서클이 지금 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을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통화로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가상화폐가 미국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 원래는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거는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사시든지 디지털 자산을 팔면 이걸로 가지고 있으세요라는 그 관점으로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 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미국 채를 사는 수요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누가 사고 있느냐? 이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특히 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테더나 서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실무상에 쓸로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 캠브리지에서 나온 이 그래프인데, 그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그 화폐 속도를 이제 그 캠브리지에서 이거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이 속도가 그럼 과연 얼마일까? 한 10에서 30 많이 나오면 거의 50까지도 나오고 막 벨로시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GDP라는 관점을 볼 때 그 통화량 관점에서도 GDP를 보지만 이 통화량이 얼마만큼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를 가지고 GDP가 산출되는데, 그러면 이 GDP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돈을 풀어서 GDP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화폐 속도를 키워가지고 GDP를 키울 수만 있다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돈을 광의통화를 안 풀어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광의통화 올라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이렇게는 못 올라가거든요. 화폐 통화 속도만 이렇게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그 GDP를 키우려고 하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와야 된다. 대신 이거를 가상화폐 시장에서 갖고 오면 이런 것들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실물 시장으로 어떻게 가지고 올까? 실물 시장에서 이걸 빠르게 돌리면 이 속도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DP를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지금 달러 결제 비중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통화로 만약에 우리가 실물 시장을 끌고 있었다고 하면 전 세계가 다시 또 이걸 쓸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걸 지금 쓰는 주체들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 올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사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NFT, STO 이런 관점은 전부 다 저는 다 여기에 일환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다 조각 투자되고 거래되지 않는 자산들을 거래시키고, 그리고 실물 시장에서 조각해서 뭐 이렇게 팔고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거 유동성 공급해주기 위해서 뭐 운용사든 증권사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다 누가 거래를 시키냐? 결국 이거는 기관 리테일 기반으로 다 거래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 디지털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빠르게 끌고 오는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걸 지금 법안들을 제도화 시키고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은 이게 성장률에, 그리고 금융 혁신에, 그리고 달러 패권에 매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고 지금 법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보면 공화당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지금 다 합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의 통화량과 달러의 그 유통속도 보시면 뭐 코로나 이후에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달러의 유통속도는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1.4. 과거에는 높았던 적도 있었고 90년대에는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로는 계속 꺼지기 시작했죠. 실물 시장이 제대로 이제 부양되거나 이게 돈이 빠르게 돌지 않는 생산성 사이클 돌지 않으면 이걸 빠르게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한다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만 한다고 하면 화폐 유통 속도에 엄청난 혁신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금융 혁신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특히나 뭐 신흥국부터 시작되겠지만 자기들 화폐에 믿음이 없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시장에서 쓰이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을 전략투자사로 한다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비트코인 사려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뭐 이거는 사기다라는 관점으로 가버리면 이거를 못 끌고 온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비트코인을 볼 때 화폐에 대한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채굴 비용에 대한 관점에서 이번에 그래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유동성 관점입니다. 화폐에 대한 관점에서는 전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 달러와 금을 가지고 볼 때 달러는 지불수단 실물시장에서 썼잖아요. 근데 금을 가지고 실물시장 그리고 지불수단으로 썼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건 보관용이다, 보관용. 그걸 토대로 해서 달러를 다 발행시켰잖아요. 이게 양화와 악화에 대한 그냥 관점인데, 금은 어떻게 보면 양화의 관점이고 달러는 어떻게 보면 악화의 관점이다. 악화는 희소하지도 않고 찍어내는데도 돈이 안 드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언제든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양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 희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보관을 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런 관점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근데 비트코인을 과연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양화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왈가왈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양화의 관점으로 저는 점점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 나왔고 지금 2025년이고 몇 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전고점을 계속 뚫고 있잖아요. 이게 양화에 대한 관점은 결국은 금처럼, 지금의 금처럼 희소하고 보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온 관점 자체가 정부가 너무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미는 학파들이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학파들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이 달러를 계속 풀어내고 정부가 국채를 많이 풀어내는 관점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사라지기보다는 점점 더 이 양화에 대한 관점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중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1차 기준으로 보는 게 채굴 비용 관점인데, 이 채굴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금을 채굴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제조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든다고 하는 거면 그 공급자들, 그만큼 내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채굴 비용보다 낮게 떨어지면 그걸 팔겠어요? 안 팔겠죠. 네. 그걸 파는 건 그 회사가 망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굴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만약에 파산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그 채굴 업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 경쟁 구도는 점점 더 이제 소수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살아남아 있는 공급자들은 채굴 비용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에서는 매도 물량으로 안 뽑아낸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거는 파는 관점이라고 하면, 이게 저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일단 2100만 개를 비트코인은 그 공급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채굴해서 파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도 공급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급량 자체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방 리스크를 뭐 지지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25년에 이 정도 채굴했는데 2025년에 채굴했던 가격보다 만약에 밑에 떨어져 있다. 그 밑에 떨어져서 장기간 만약에 비트코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2025년에 채굴했던 데서 거의 다 망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공급자들이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 공급량 조절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채굴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다. 접근해 볼 만하다. 차라리 유동성이 막 버블로 일으켜가지고 올라갔을 때 우린 다 사잖아요. 그럴 때가 훨씬 위험하다. 그런 관점으로 채굴 비용 기반 적정 가치를 저는 1차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유동성 관점인데 대서사시에서 보면 결국은 희소성 관점 그리고 양화라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저는 고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 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버블을 만드는 관점은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네. 유동성 관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채굴 비용 대비해서 항상 유동성 버블이 일어날 때는 1.5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유동성 사이클 측면에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관점인지 풀리지 않고 있는 관점인지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이게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느냐, 그리고 은행들은 증권을 계속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광의통화가 풀리느냐. 이 관점 세 가지를 보는데, 저는 뭐 광의통화 사이클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지수 떨어지고 있고, 광의통화의 그 M2 증가율 자체도 지금 상승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은 긴축적으로 해서 지금의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사이클을 망가뜨릴 가능성보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사이클에서 일정 부분 협조를 해나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이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은행들은 이 자산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지가, 이게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위는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저는 어찌됐건 연준은 작년 12월부터 대차 대조표 확장을 하겠다라는 관점을 표명을 했고, 은행들도 지금 보유증권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지 기반 있잖아요. 유동성의 하방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상방은 결국 광의통화인데 그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작될 거다. 그게 언제 막 증폭되느냐? 결국은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뭐 그런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는 될 거라 보는데, 그거 타이밍을 언제나 이걸 못 맞추지만 큰 그림에서는 저는 유동성은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준이 저 보유증권을 늘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단기채권을 늘린다는 관점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단기채권을 발행을 더 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가 단기채권을 더 늘리고 장기채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QRA에서 만약에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양적 완화의 그 개념으로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장기채 금리 자체가 공급량 조절에 의한 이론가 대비해서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절대 레벨 자체는 낮지 않지만 실제 나와야 되는 이론가 대비해서 낮게 나오는 이런 금융 억압적인 지배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미국이 사실 큰 흐름에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장기채가 막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더 커질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는 포석에 깔려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연준도 지금 RMPS 연준이 단기채 매입. 네, 연준이 갑자기 근데 왜 12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2월 달에 할지 몰랐어요. 제가 볼 때 12월, 1월 단기 금리 시장 쪽에서 좀 어제 유동성 긴축 현상이 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좀 나선 게 아닐까. 이게 저도 그 궁금했던 게 2019년도 보면 발작이 일어나고 그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레포 발작 사태가 네, 그렇죠. 일어나면서. 근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과연 연준이 파월이 그렇게 말로 이제 트럼프와 적대적인 관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 적대적인 공조, 그렇죠. 그 관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파월마저 교체되면 이게 과연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쟤들은 절대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저는 장기금리가 훨씬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기조는 유지할 걸로 봅니다. 근데
실제 하는 액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미국이 계속 가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저도 계속해서 뭐 서로 독립적이다는 레토릭은 하면서 사실상 공조는 계속하는 지금 RMPS처럼 그 그렇지 생산성이 않을까.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공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생산성이 사실 나오기 시작하면 연준은 사실상 그렇게 긴축적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방식이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이 자기들 목표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돌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긴축적으로 가서 이 시장을 다 붕괴시킨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이 다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은 끝이다. 근데 올해는 모든 IB들이 미국은 한 7,800을 보시더라고요. 7,800. 사실 이게 조금 좀 변동성을 키운, 모두가 상방을 보고 있으며. 그렇죠. 이제 의견들이 많이 쏠리면 이게 약간 다 불안한.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사는 거는 네. 괜찮다. 네. 근데 모두가 또 사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고베타로 하고 있었으면 좀 베타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컨트롤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과를 길게 내려면 포트폴리오도 단단해야 되잖아요. 1940년에서 60년까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계속 그냥 벨리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내 스스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논리를 좀 체계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요런 얘기 저희 또 내돈내산입니다. 네. 또 이번에 성상현 부부장님이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또 내셔가지고 제가 주말에 읽어봤는데, 오늘 뭐 말씀하신 내용들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이트가 담겨 있고, 또 요거랑 또 브록이 있는데 거기 또 그것도 되게 저는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브록이 본캐라는 사람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 강력 추천 드리고요. 이 경제라는 뭐 추상적인 토픽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자산 배분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까지 굉장히 많은 해안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근데 주소 없이 앞뒤를 했는데, 뭐 또 월가지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1에서 3으로 가도 2를 다 아시더라고요. 굳이 내가 2를 말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네, 구독자님들 좀 정말 지식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분석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리는 수준 이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저도 열심히 하고. 벨리 인사이트 분석대 진행하면서 사실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안 하면 밀리겠구나.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또 네. 감사하고요. 또 한번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